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의 연역은 본래 노인복지법상 경로연금으로 시작이 됩니다. 2007년에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을 삭제하고 독립법률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기초노령연금법을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꾸면서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되고 오늘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사항을 대통령이 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없어지게 된 건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거기 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가 나와 있지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노인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연령으로 약속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인은 몇 살이야 라고 할 때 어떤 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보통 노인에 대해서는 65세 이런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인복지법이나 정책을 빌어서 보통 노인은 65세로 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초연금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의 범위를 거기 보시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그중에 소득인증액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서 가능한 한 그 선정 기준액의 정할 적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되게끔 이렇게 정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러면 기준연금액 거기 보시면 기초연금액 산정이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연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년도 기준연금액에다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기준연금액 그래서 기준연금액이 나와 있고 만약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쨌든 기초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기초연금의 연역을 보시면 여기는 본래는 노인복지법, 경로연금 규정이었어요. 그랬던 것을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경로연금 규정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경로연금 규정은 삭제가 돼. 여기에서 소위 경로연금 규정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그러다가 2014년 기초연금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기초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법, 그래서 이게 소위 신규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원칙으로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좀 더 시험용어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기준으로 65세 이상, 65세. 다음에 소득 인정액 조건으로 소득 인정액.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래는 대통령이 고시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액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연령기준과 자산조사 기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 65세 이상 70% 수준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로 하고, 그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급여는 다른 건 놔둔다 해도 급여는 당연히 현금 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 급여. 그리고 이 현금 급여는 기준연금액과 현금 급여로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기준연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하되,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고시한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이 나와 있는데,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 희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을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자산조사의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자,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1번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한다.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급여에서 나올 적에 여기 현금급여로 지급을 한다. 현금급여로 지급한다.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고려해서 한다. 그러면서 이 급여를 제공할 때에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경우에는 모두 중에 80%씩만 지급을 한다. 그 조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 모두가인 경우에는 다 주지 않고 80%씩만 지급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첨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초연금 지급 및 지급 시기 거기에다가 3번에서 부부 모두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20% 감액하여 지급한다. 각각 20% 감액하여 지급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3번에다가 집어넣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그리고 압류금지이고 더욱이나 기초연금 금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지만 그러나 거기 나오는 금문, 소위 국민연금급여액은 현금급여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만 원 이상에 되는 1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권도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지만 기초연금 급여로 나온 현금마저도 이것은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초연금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익침해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 거기에 처분의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안날로, 처분이 있는 날이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분담이 나와 있는 4번 재원.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하지요. 재원은 당연히 조세로 합니다. 조세로 하되 그 조세의 부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국세 부문에서 40에서 90%, 40% 이상, 90% 이하는 국가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시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한다. 그리고 그 분담 비율은 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이나 기초연금법상에 있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국가 부분은 40에서 90%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런 정도에서 기초연금은 살펴본 걸로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의료급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 분석도 하지만 그냥 쭉 무리의리듯이 한번 적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의 연역은 여기 연역을 보면은 의료급여는 1977년 의료보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면서 극빈층 의료보장으로 의료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 1961년에 지정됐던 생활보호법의 보호의 그 당시는 급여가 아니라 보호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의료보호가 현실되는 것은 만들어지고도 17년이 지난 후에야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3년에 만들어졌던 의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1977년에 의료보호법도 제정되어서 시행된 겁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연역이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 여기는 결국에 의료, 극빈증 대상의 의료보장제도가 되겠어요. 극빈증 대상의 의료보장. 거기 보면 뭐 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부양의무자. 다음에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뭐 달리 보자. 일종 수급권자와 이종 수급권자로 이렇게 그래서 의료급여법에는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또 여기 보면은 난민의 특례로서는 난민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아닙니다. 의료급여법에는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 난민에 대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는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굳이 뭐 중복급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맞으면 독립유공자라든지 유공자 등에 의한 유료급여를 받게 된다면 굳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례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아니라 여기 의료급여법에는 수급권자로 나누되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아니면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 난민에 대한 특례가 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보장기관. 여기 보장기관 나와 있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하위법으로 의료급여법이기 때문에 의료보장기관은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과 똑같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실질적으로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의료급여법에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거기 보면은 단어 2개가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사례관리를 실시할 재량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둔다. 의료급여관리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같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얼적에 바로 민간경력자 채용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바로 이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적용을 할 적에 거기에는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간호사가 한 팀이 이루어져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그 간호사의 역할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그래서 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급여관리사를 준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과정에서는 바로 팀을 이룬 간호사가 의료급여관리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같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군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료급여 사업 실시에 대한 심의, 의료급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시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사람씩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의원, 시군구에 되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소위 중앙 그리고 시도, 시군구로 하고 있는데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시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구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 시도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 그리고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의료급여가 되겠어요. 의료급여. 우리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애를 낳는 데 있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처럼 모멸감 드는 것이 없겠지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잠시 예외적으로 복습하는 과정에서 지면상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에는 5가지가 있죠. 건강보험급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또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 특례가 있지요.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 이렇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렇게 그 건강보험급여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의료급여를 여기와 이걸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의료급여. 먼저 된다면 의료급여. 의료급여 얼마큼? 의료급여를 보면은 의료급여에는 요양급여라고 하지 않고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그리고 요양비. 그리고 지문상 빠져 있습니다만 임신 출산비 지급, 임신 출산비 지급이 따로 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 그리고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 나오는 의료급여가 차이가 있고 여기는 바우처로 온 데 비해서 여기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프고 다친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야겠다라는 국가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단지 요양급여를 의료급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틀로 보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는 요양급여와 똑같습니다. 진찰 검사부터 해서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등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똑같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할 때 꼭 숙지를 하십시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의 요양급여기관은 나중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과 같이 갑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기타 등등의 법에 의한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이라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도 의료급여기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기관, 자 여기 의료급여기관에는 거기 보면 1차 의료급여기관, 제1차 의료급여기관과 2차, 3차로 나눠있는데 1차가 보통 말하는 요양급여기관 같은 건데 여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다음에 약사법에 의한 약국, 또 약사법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또 기타 보건소 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의료급여기관도 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3차 의료급여기관도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기관이 다른 거죠. 여기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기관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노트 정리해 보세요. 1차 의료급여기관 중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의료급여기관이다. 그에 비해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얻은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허가입니다. 시도지사 허가. 그리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2차 의료급여기관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3차. 어떤 1차에는 의료기관,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 등등등이 있는데 그때의 그 1차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이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고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제3차 의료급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있지만 행정 절차가 다르다는 거.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당연지정제라고 그러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당연지정제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비용은 당연히 의료급여기금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그러나 전액이 무료로 되는 건 아니고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다. 거기에 보시면 급여비용은 그 전부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본의 일부 부담금이 의료급여법상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본의 일부 부담금이 의료급여법상에도 있다. 이건 뭐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류의 보존, 국민건강보호법과 똑같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상에서 의료급여가 끝난, 요양급여가 끝난 또는 의료급여가 끝난 서류는 5년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5년을 넘겨서는 아니죠. 5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되지만 약국 예의로 약국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약국 처방전은 3년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양급여 끝났고 다음에 요양비 똑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례 똑같고 건강검진 똑같습니다만 사이에 하나에다가 거기에 보면은 임신출산특례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결국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의료급여법 정도 이런 정도 본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05년에 5년짜리 한시법. 그래서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2010년까지 사용하려고 만든 법이었는데 2009년 개정을 통해서 영구법으로 바꾼 겁니다. 또 어떠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일까? 여기 보면은 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이란 단어가 나와 있고 위기상황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일까? 자, 이걸 가지고도 출제한 적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아래와 같은 상황,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를 위기상황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로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정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너 그런가 하면은 거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기타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 상황을 법으로 쭉 정리를 하되 거기 오면 가정폭력과 가구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라 하고 신속히 위기 상황에 벗어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보장기관이고 여기는 긴급복지지원법이니까 지원기관이 되겠는데 지원기관은 역시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 똑같으지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법을 공공부주 영역에 넣고 지금 설명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긴급복지 지원을 보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접 지원에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각하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생계지원. 조금 법과는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생계지원, 차례를 좀 다르게. 생계지원. 다음에 주거지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이렇게 6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3번, 4번을 뺀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만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넣으면 여기 교육부터 넣을까요? 교육지원. 의료지원. 자, 이렇게.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는 긴급복지 지원이니까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으로 하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있고 그 밖에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으로 연료비라든지 해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 차려놓거든. 이 네 가지는 긴급복지 지원은 신속이거든요. 신속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은 1월을 원칙으로 1개월 원칙입니다. 2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각각의 지원으로 본다면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기타 지원은 3달씩 할 수가 있습니다. 3달. 12달을 넘길 수는 없지요. 다 각각에도 2번씩 연장해서 3달씩. 그래서 도합 12달이 되는데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1회를 원칙으로 하지. 교육지원 또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거 좀 이따 놔두시고 그에 비해서 간접지원으로서는 간접지원에는 기관 연계라든지 기관을 연계해주는 그런 거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또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자 이런 등의 방법으로 긴급복지 지원은 간접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거기 보면 민간기관 단체 등의 연계 등의 지원에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또 상담, 정보 제공, 그 밖의 지원 이런 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얼마큼 할 것인가 할 때에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또 그 밖의 지원 거기는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좀 더 온다면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이 3가지로 온다면 이 3가지로 이렇게 주거지원을 빼고 이 3가지로 온다면 6개월 이내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거기에 보면 주거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씩 2번의 범위에서 연장해도 그 기간을 총 합쳐서 결국에 이렇게 4가지를 다 합쳐도 12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3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2달을 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의료지원, 교육지원은 지원 횟수를 합쳐서 의료지원과 교육지원은 지원 횟수를 합쳐서 총 2번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5번.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0%를 각각 한도로 한다.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분명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주거지원은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이하인 사람을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40%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40%입니다. 그래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0%까지를 상한선으로 지원합니다. 40%. 대상자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40%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 거기 장애인연금법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연금법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연금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공하는 것은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현금급여. 그 때문에 우리가 정책 분석을 하면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2010년에 만들어지는데 대상은 장애인들이 아닙니다. 대상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줄 바꿔서 중증 장애인으로서 18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연금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또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중증장애인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그 중에서도 18세 이상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게요. 다음에 급여는 뭘로 준다? 연금이니까 현금급여로 지급할 거예요. 현금급여로. 당연히 재원은 보나마나 조세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조세. 공공부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하되 현금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는 장애인연금, 여기는 보장기관은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군수구청장. 구청장을 보장기관으로 합니다. 한번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장애인연금 거기에 보시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을 하되 비용부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한다. 똑같습니다. 수급권자의 범위를 보면 바로 이제 이게 나오게 되겠는데 수급권자의 범위를 보면은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 자산조사를 해야 되고 중증 장애인인지 아닌지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귀속종 욕구의 연령,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서 이렇게 자산조사, 진단, 연령 이 세 가지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로 한다. 소득 인정액. 그다음에 18세 이상 연령, 중증장애인 진단, 그리고 소득 인정액. 이들은 생활이 어려운 나와 있지요. 그러면서 선정 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똑같이 기초연금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 현금급여로 하되 기초연금과 거기 보면 기초급여와 현금급여라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국 전년도 기초급여액에다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게 된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씩만 받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거기에 오면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이들을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본인이나 거기에 보면은 본인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거기 소속 공무원이 신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할 적에는 신청이든 공무원의 신청이든 간에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한다. 다시 말해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지급결정은 좋고 거기에 보면 지급시기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계좌 보시죠. 장애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에 지정된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로 입금해야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한 다른 돈이 입출금되도록 안 되고 여기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지급되도록 입금되도록 관리해 주어야 한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자, 이런 내용들 같이 봐주시고 자, 나머지 좋습니다. 뭐 그런 정도 하시고 빠져 있는 것은 문제를 풀 적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또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공공부조에 관련된 자산조사를 필수 요건으로 하는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을 그 정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강론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법,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 보육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